분양받는 걸 한번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규제지역하고 광역시하고 수도권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75%가 돌아가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연말부터 공기업 임직원 6만 명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주택 수요를 굉장히 둔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연말부터 이제 공기업 임직원들이 한 6만 명 정도, 1차 때도 그 정도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규모는 크진 않아요. 종업원 수는 한 200~300명 정도가 된다는 건데 예상으로는 한 360개 정도 이전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울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은 주택 수요 약간 빠져나가는 거죠. 지방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주택 수요가 들어오는 거니까 호재가 되는 거죠. 약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데, 지난번 혁신도시는 외곽에 지었잖아요. 이번에는 도심에다가 짓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런데 1차 때보다 좀 충격이 덜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학습 효과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집 안 팔 걸 거 아니냐. 근데 더 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울 수도권에서 좋은 집을 옮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2~3년 정도는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쿨다운 시키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회복 속도를 좀 늦추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실제로 2011년, 2012년 수도권은 하우스푸어 문제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죠, 그때. 근데 지방은 그때 홀 알았어요. 이게 바로 지방의 핵심 도시하고 기업 도시, 그다음에 세종시로 이른바 주택 수요가 남아한 거예요. 제가 장수왕 이후에 처음으로 남아있다고 그러거든요. 남아 정책이죠. 그것도 이번에 일부 영향을 준다. 고구려 장수왕. 장수왕이 국내성인가요? 거기서 평양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 영향도 일부 변수를, 다른 분들은 별 변수를 안 보시던데 저는 변수를 보는 이유가, 이 공기업 임직원분들이 이게 수요층이 탄탄해요. 구매력이 탄탄한 계층이잖아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향후 그럼 좀 시장 흐름 좀 짓기 위한 지표는 좀 뭘 보면 좀 좋을까요? 제가 논문 쓸 사람, 학자 될 사람, 네. 이런 분은 당연히 표본 통계를 보셔야죠. 네. 근데 집 싸게 살 사람, 투자할 사람, 이런 사람은 장바닥 시세를 항상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책상 위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장바구니 혹은 장바닥 시세를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장바닥 시세가 뭐냐? 아파트 실거래가. 두 번째로는 대단지 랜드마크 아파트의 거래량. 예를 들면 마포구면 마레프 같은. 그렇죠. 그런 아파트가 더 가격이 많이 빠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아무리 불황이라도 5천 가구 넘는 대단지는 한두 개는 거래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소문이 납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금융상품 거래하듯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거래가 되면은 다른 매물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렇죠. 거예요. 저기서 팔았네, 나도 팔을까? 뭐 더 싸게 팔아야 되나? 금방 반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대단지는 하락할 때 더 빠져요. 상승할 때 이번에 보세요. 대단지 먼저 반등 오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시장의 바로미터이자 풍향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학자나 혹은 분석가가 될 거 아니라면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전문가들 얘기 듣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단기간에 급락이 왔기 때문에 지표 간의 시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어떤 쪽의 통계를 보고 의사결정을 할 건지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는 겁니다. 주간 단위로 지금 통계 나오잖아요. 계속 빠진다고 나오는 거죠. 언제 반등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데이터를 모아다가 가공해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조금 늦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어지간하면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 최근에 전세 사기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빌라, 다세대, 다가구 시장에 뭐 변화 올 것들로 진짜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방송은 전제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에게 주로 말씀을 드리겠다. 그게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연립주택이나 주로 빌라나 뭐 이런 쪽은 전세 사기 후폭풍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요. 아파트는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데, 제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서 서울 아파트 외에 또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연립주택 거래량인데 올 1분기에 월 평균이요 1,488건입니다. 작년 하반기면 어때요? 완전히 아파트는 거래 절벽이었죠. 그때에 비해서 15%가 줄었어요.
아마 이게 빌라 전세 사기가 자꾸 사회 이슈가 되니까 겁이 나서 거래를 안 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아파트 시장과는 달리 이게 연립 다세대 빌라 쪽은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게 어느 누구도 지금 전세를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기존 세입자는 전세가 들어와야 내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들어오는 사람은 월세고 나가야 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전세를 원하는 건데, 이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 간에 이게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역전세는 더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뭐 빠른 속도로 비아파트 쪽은 월세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이 시장이 진짜 침체가 아파트와는 달리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 전세 사기 요것만 보고 보증금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세입자들만 바라보면은 이게 앞으로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이게 비극이 안 끝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로 바라보면 이 바닥에서 벌써 서울은 3개월 연속 올랐어? 오를 것 같아? 물론 잠정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월달은. 뭐 그런 특성이 있는데,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하고 두 개를 나눠본다면은 빌라 다세대 다가구 쪽은 아마 어느 누구도 갭 투자를 안 할 거잖아요. 전세기업 못 사죠. 물론 갭 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일부 이제 재개발 구역 같은 데는 갭 투자 하신 분도 있긴 한데 갭 투자를 엄두를 못 내죠. 그러면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은 전세 가격도 결국은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약간 홍역을 더 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 시장만 좀 한정해 보면은 최근 들어서는 전세 거래량이 약간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최저 3%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아시죠?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어떤 이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거는 금리하고 연동돼 있어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전월세 전환율이 4.5%예요. 내가 월세로 사는 게 나아요? 전세로 사는 게 나아요? 전세 대출을 받아다가 오히려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일부 세구하는 사람들이 월세를 구하지 않고 아예 전세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 금리를 낮추면은 더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더 전세를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아파트는 다시 전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비아파트는 요번에 전세 트라우마가 워낙 심해가지고 저는 월세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년에 어쨌든 올해 어쨌든 금리 동결을 뭐냐 한다 치고 인하는 뭐 빠르게 올해가 아닌 내년에 한다 하면 전세 하신 분들이 어쨌든 부담이 좀 덜해지니까 전세 가격의 하락이 조금 받쳐주고 그냥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매매가가 조금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덜해지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내년 전망을 하는 일부 전망 기관을 보니까 내년에 반등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전망치도. 박사님 주변에 전문가분도 많고 기관도 있으니까 내년의 집값은 반등한다고 보신 분이 많나요? 아니면 보합, 뭐 하락 보신 분이 많나요? 올해는 좀 대부분 아직까지 그래도 하락 보신 것 같고. 지금 내년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요? 주변에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본격 반등이 될지는 과거 사례를 우리가 한번 겪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이 반등하다 내후년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소득이나 물가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여전히.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성장 국면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후반부에 좀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드릴게요. 그거는. 예. 자, 그럼 전세 사기 피하기 위해서 절대 좀 들어가야지 말아야 될 집은 어떤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고 터진 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맞죠. 아파트에서도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입주하더라도 뭐 대출금하고 전세 보증금을 합쳐서 집값이 한 80% 넘으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 들어가시면 안 돼.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 들어가시면 안 돼. 보증보험 가입 여부 체크하고. 반드시 하셔야. 그건 집주인이 뭐 가입해 준다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진짜 가입했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또 일부 또 가입해주고 전액 든 것처럼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지금 경매 낙찰가율이 비아파트는 낙찰가율이라고 그러거든요.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 비율이 50에서 70%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증보험 가입을 못하면은 저는 보증금을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월세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월세 비중을 높이고 보증금 비중을 낮추면은 그나마 위험성을 좀 덜 수 있는데, 원래 오피스 같은 데서 10대 1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 왜 10대 1 법칙이냐면은 경매에 붙이더라도 사다 보면은 한 10개월 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돈을 못 찾더라도
월세만큼 살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안전한 게 최고니까 미연에 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요새는 사기도요 가면 갈수록 고진영화되고 너무 이게 첨단화돼가지고 남의 말을 못 믿겠어요. 지금 이제 보통 다세대 다가구 들어갈 때 전입세대 열람을 보통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계약하고 나서 그거를 떼볼 수는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 신고제가 지금 시행은 됐지만 또 아주 작은 거는 또 적용을 안 받고 그래서 옛날에 들어온 또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보증금을 다 챙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은 거래 사례가 없어요. 시세를 모르는 거예요. 매매하고 전세 시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게. 그래서 요번에 아마 사고가 터지면서 뭐 MZ세대 분들은 아예 안 들어가시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전세로는. 어쨌든 부동산에서 눈 뜨면 코백하는 세상인데 와, 완전하게 진짜 사기를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쉽지 않아 봐요. 요새는 요런까지는 등장했거든요. 최후의 보루가 은행 통장이에요. 그런데 자기 주민등록도 이조해가지고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설사 내가 가짜 집주인을 만났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그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등기부 등본 소유자의 통장으로 내가 돈을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럼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 집주인이 A라는 집주인이 이 이름으로 자기가 은행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이름으로. 그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통장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이런 사고까지 최근에 일어나다 보니까 어쨌든 주의하실 거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체크 포인트를 좀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일단은 뭐 동네 중개업자분이 좀 신뢰할 만한지 평판이 좋은지 궁금한 거 보면은 요새 뭐 상담센터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알아보고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가지고 요새 아마 인터넷에 돌아다닐 겁니다. 그런 걸 해서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보다 더 만만한 거는 저는 좀 월세로 사시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좀 그럴듯함은 있잖아요. 좀 의심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너무 싸다. 의심하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회의주의자가 좀 더 묻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회의주의자라 가지고 회의주의자가 더 이런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올해 수요자분들의 좀 대처 방안 좀 어떻게 보시나요? 타이밍보다 가격 메리트를 찾아라고 보고요. 당신이 재는 타이밍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시장은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빨리 움직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걸 마켓 타이머라고 그러는데 마켓 타이머보다는 헐값 사냥꾼. 이거 바겐헌터라고 표현하거든요. 패테일 헌터. 극단값을 좀 사는 걸 패테일 헌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마켓 타이머보다 헐값 사냥꾼 마인드가 돼야 된다. 싸게 사면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사람이 이제 타이밍을 재는 거다.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감이 떨어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 온 동네 감나무 밑을 뒤져서 그게 썩은 건지 아니면은 먹을 만한지를 골라내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제발 누워서 고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고민하세요. 그걸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3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좀 어정쩡할 거예요 지금은. 왜냐면 건매물이 싹 다 팔려가지고 지금 사기도 애매해요. 왜냐면 그때 내가 못 샀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용서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분양받는 걸 한번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규제지역하고 광역시하고 수도권에서는 추첨제 물량의 75%가 돌아가요. 굉장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분양받는 게 일단은 좋아 보이고요. 물론 무조건 받으면 안 되죠. 주변 시세보다 한 10% 정도 싸야 된다. 요새 경쟁률이 좀 심해서 언제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인내력을 가지고 꾸준히 청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잔머리보다는 끈기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지능보다 부지런함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건매물은 계속해서 포인트를 잡아 나가야 되죠. 시장이 분명히 출렁거릴 때마다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건매물 쪽은 여전히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다. 다만 건매물을 잡으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것도 범위를 넓게 잡아야 된다니까요. 왜냐 건매물이 시작부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금방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건매물을 잡으려면은 그물 낚시하듯이 이게 넓게 패야 돼요. 가령 내가 여의도의 직장인이다 그러면은 여의도의 직장인분들이 여의도 집 사기는 좀 부담스러우면은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당산, 염창, 뭐 방화
이런 데 있잖아요. 마포도 있을 수 있고 서대문 뭐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신길 뭐 그다음에 흑석 많잖아요. 그래서 범위를 좀 넓게 보고 판단해야 돼요. 동네는 10개, 아파트 단지는 30개 정도를 범위를 넓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매물 없습니다. 생각보다. 한 군데 갔다가 그러니까 무조건 없다 그러지 마시고 다리품을 팔아서 좀 급매물을 골라내는 어떤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 한번 관심 가지라고 말씀. 요새 경매가 대중화됐어요. 요새 20, 30대 분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이 빌딩 같은 경우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요. 근데 이게 심플하잖아요. 아파트나 굳이 말씀하신 아파트라든지 뭐 다세대 빌라 뭐 이런 오피스텔은 심플하거든요. 그 요새는 권리 분석이 다 돼 나와요. 99%다 돼 나와. 오히려 결단력만 있으면 되는 어떤 상황이라서 금리가 작년 10월에 3%를 넘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아마 경매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는 양면이죠. 뭐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어쨌든 또 한면에 보면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획이 다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 3트랙으로 보셔야 된다는 어쨌든 말씀. 싸게 사야 되는 거네요. 지금 시기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싸게 사는 것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어요. 너무 타이밍 재지 말고. 인간이 미래를 어떻게 그러면은 예측할 수 있느냐? 아니 리스크를 어떻게 내가 해지를 할 수 있느냐? 보니까 뭐 2021년 고점 때 보니까 뭐 그 유명하고 좋은 대학 나온 분들 다 비싸게 샀던데 무려 103만 명이나? 그거 다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에요. 좋은 직장인이고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이 아닌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싸게 사면은 그나마 리스크가 해지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설사 떨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저는 통화량 불리는 만큼 물가만큼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명목 가격은 자본주의가 있는 한 저는 몰라 일본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시간이 문제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집을 꼭 사야 되겠다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고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 집 언제 사라고 그랬어요? 집은 선택이에요. 하우스는 선택이라니까요. 안 사도 돼요. 남들이 금융상품 투자해가지고 그보다 수익 많이 낸다고 왜 집을 사요? 지금은 집 사는 것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꼭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임박금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샀으면 좋겠다. 아니고 그냥 다른 상품에서 수익률이 훨씬 잘 내는데 뭐로 집을 사요? 반드시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폭락이 가파르다 보니까 네. 가짜 뉴스도 좀 많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그럴듯한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 양면이거든요. 다방면, 다면체조. 근데 이제 한쪽만 너무 과대 포장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팩트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데 너무 특정 사안을 뻥튀기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 그게 휘둘리면 안 되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을 잡는 거하고 이걸 걸러내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자와 빈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정보 검증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자기들이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활용해서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체크를 하는 그 능력, 이른바 네트워크가 바로 부자의 힘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여러분도 명심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튜브든 아니면 요새 뭐 단톡방이든 알고리즘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좀 모여서 하는 어떤 편향성 혹은 팬덤 이런 게 또 강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균형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공포 비즈니스에 저는 희생양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새 보면 유튜브 보니까 전부 다 폭락, 뭐 영끌 거지, 충격 이런 얘기들밖에 없더만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유튜브 담당자한테. 아니, 왜 이렇게 자극적으로 다느냐, 왜 공포를 조장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조회수 비즈니스가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인간들은요 긍정적 뉴스보다 비관적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게 손실에 피하고 일종의 이제 생존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공포만한 게 없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공포 비즈니스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유망한 비즈니스입니다.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맞지만 좀 말려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내가 공포에 젖어 있을 동안에 금방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사실상 작년 12월이 바닥이었잖아요. 전국은 1월이 바닥이었고 그때가 유튜브에 괴담이 가장 많이 나왔을 때죠. 시세는 비관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제가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너무 비관론에 세뇌당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제 근거 없는 낙관론자도 위험한 거죠. 중요한 것은 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그게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가 숨어 있는 거다.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저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채널이라서 굉장히 공감 가는데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뭐 절대 속지 말아야 할 거 뭐 이런 건 있을까요? 저는 고정관념이요. 고정관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는 불황에도 강하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대형 아파트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이제 일본처럼 간다. 애물단지 된다.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 요번에 다 틀렸잖아요. 그런 이른바 부동산 재테크 룰이 깨진 겁니다. 요번에는 중대형보다 오히려 중소형이 더 많이 빠졌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2030 세대, MZ 세대들이 영끌 B2 혹은 갭 투자에 타겟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되는 MZ세대 입장에서는 대형을 못 사잖아요. 중소형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기적 수요가 확 몰린 거죠. 그럼 부풀리지면 어때요? 외부 충격을 받으면 이게 속절없이 꺼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상품 자체가 안전한 거로 따진다면은 어때요? 대형 아파트보다 중소형 아파트가 더 안전한 거죠. 자산에 더 가까울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속 소비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투기 혹은 투자의 어떤 그런 타겟이 되고 거대한 하나의 투기적 어떤 버블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많이 빠지는 거죠. 금도 있잖아요. 안전자산이잖아요. 잘못 사면은 비싸게 사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섭다. 대형 아파트가 왜 이렇게 덜 빠졌느냐? 작년에 부동산 릴리스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대형이 입주 물량이 5.4%밖에 안 돼요. 전체 물량이. 2010년도에 무려 34% 가까이 됐거든요. 이 공급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선입관, 선험적 사고 이런 것들이 요번에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었다. 이걸 요번에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집값은 어쨌든 지금 많이 좀 급락을 했으니까 많은 또 분들이 이제는 좀 사야 할 때인가 뭐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면 고민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파트로 따지면요. 1차 바닥은 거의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2차 바닥이 올지 모른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더블 딥이에요. 저는 약한 형태의 더블 딥은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올 하반기 올지 내년 올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은 이제 다음 못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봅시다. 어차피 데이터는 옛날 겁니다. 지금 KB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기준으로 PIR을 재는 게 있어요. 1년을 내가 소비 안 하고 모았을 때 몇 년이면 집 샀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서울 기준으로 작년 4분기입니다. 이게 13.4년 걸려요. 근데 2분기에 이게 14.8년까지도 갔단 말이에요. 빠졌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옛날 통계긴 하잖아요. 지난 통계긴 하지만 높은 수준이에요. 리먼 사태 직후, 그러니까 2008년 4분기에 이게 8.3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볼 거예요, 제가. 하나는 통화량하고 경제 성장률을 볼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노무현 정부 때 4.7, 이명박 정부 때 3.3, 박근혜 정부 때 3%, 문재인 정부 때 2.3이에요. 올해 경제 성장률 1%대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도 성장은 구조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집값도 경제 성장률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는 거죠. 멀리 보면은. 또 하나는 이 통화량이에요. 대도시 아파트는 대부분이 M2라고 해서 이 광의통화거든요.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3년 2월에 우리나라 M2가 3,806조 정도 돼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 10개월 정도를 보니까요. 130조가 늘어났어요. 3.5%가 늘어난 겁니다. 곧 이제 1년이 되잖아요. 이 추세를 본다면은 5%가 안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문재인 정부 때하고 노무현 정부 때를 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는 M2가 5년 동안 50%가 늘어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49% 올라갔어요. 그러면 연간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한 10% 정도 늘어난 거죠. 5년 재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년 동안에 지금 5%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화량이 팽창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집값이 크게 오르기 힘든 어떤 구조가 있는 거고 경제 성장률도 마찬가지고 PIR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갑자기 집값이 뭐 이렇게 급반등하는 그런 구조는 아닐 거다. 이거는 아마 대체적으로 동의하실 겁니다. 동의하실 건데 집 사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입가를 낮추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 굳이 비싼 집은 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거래량도 최근에 좀 조금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풀린 거죠? 지금 국토부 자료가 있어요. 2월 달에 전국 아파트하고 뭐 이런 다세대 단독 다 해보니까 전달 대비 한 60%가 늘어났어요. 정확하게 59.9%인데 작년 2월하고 비교해 보니까 한 4.6%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거래가 됐지만 예전 수준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는 주로 이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많이 보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보통 월간으로 보면 500건에서 한 700, 800건, 500에서 한 800건 정도 거거든요. 지금 1월 달이 1,418건, 2월 달이 2,462건, 3월 달이 2,935건 정도 돼요. 물론 3월 달은 허수가 있습니다. 매입 임대주택도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많은 수준 아니에요. 제가 역대 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조사해 보니까 이게 월 평균이 6,040건이에요. 반도 안 되죠. 여전히 이제 거래는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약간 뭐 숨통이 좀 트이고 있다. 싼 게 좀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래량 좀 더 원활하게 살아나면 좀 집값은 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일반적으로 거래량하고 가격은 비례하는 때가 많죠. 아무래도 거래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싼 게 팔리니까 가격은 일부 오를 수 있죠. 물론 이제 매도자가 시장을 어둡게 보면은 거래가 돼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이제 바닥 다지기라고 그럽니다. 혹은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래가 살아나서 회복이 되더라도 전고점을 뚫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전고점을 제가 전국 이번에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2021년 10월이라고 말씀드렸죠. 특정 아파트는 이제 얘기 안 할게요.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06년 11월에 14억을 갔어요. 하우스부고 사태를 겪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집값이 많이 빠졌어요. 집값이 언제 전고점을 돌파했냐면요. 2017년 6월입니다. 한참 걸렸죠. 거의 10년 가까이 안 걸렸어요. 그럼 강남 아파트 그렇냐? 아니, 상계동에 흔히 말하는 30평대 아파트 32평짜리인데 이걸 보니까 2008년 8월에 고점을 찍었어요. 리먼 사태 터지기 전에. 왜? 이때 뉴타운 광풍이 불었거든요. 대부분이 강남은 2006년 말에 고점이에요. 왜냐하면 판교 분양 때문에. 버블 7. 강북은 오히려 2008년에 가서 고점을 찍습니다. 2008년 8월에 이게 4억 7천에 거래됐어요. 그럼 4억 7천은 언제 이거 해보겠느냐? 2018년 9월이에요. 얼마 걸렸어요? 1년? 1개월 정도 걸렸죠. 아니요. 10년 1개월. 죄송합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맞는 것 혹시 같아요. 근데 요 아파트들 어차피 이름 안 나갔으니까 지금은 얼마 정도인가요? 지금 많이 올랐죠. 강남의 이 아파트는 고점을 28억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떨어졌으니까. 지금 떨어져서 한 22억 이 지금 정도. 22억 정도. 그 정도 할 겁니다. 등락이 심한 거예요. 아파트는 거의 금융상품처럼 거래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외부 어떤 그런 환경에 좀 취약한 구조라고 보면 돼요. 이게 금융상품을 닮아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시장을 더 어둡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 지금 단기로 보면은 실거래가 보면 무슨 얘기냐. 지금 서울 아파트는 1월달, 2월달 반등을 했고 3월달도 잠정지수로 반등을 했는데 잠정지수까지 합쳐해 보면은 4.6%가 오르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걸 보면 어때요? 좀 길게 바라보면은 한 번 이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가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왜냐 이거 그 마라톤 선수하고 같은 거예요. 옛날에 황용조 선수가 마라톤을 이렇게 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쉬고 있는 거예요. 한 이틀 동안 쉬고 있어요. 다시 뛰면은 큰일 납니다. 신장마비로 쓰러집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상승 에너지를 어느 정도 좀 비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남 말씀해 주셔서 지금 강남 상구랑 용산구 전세가 매매가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전세를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데는 뭐 30% 이상 빠진 것도 있고. 근데 제가 과연 그럼 고점 대비 얼마 정도 빠졌을까?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고점이 제가 2021년 10월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보니까 동남권이 어디냐면은 뭐 이런 아시죠? 동남권 뭐 강남 들어가 서초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고점 대비 한 22% 빠졌더라고요. 서울도 같더라고요. 22.5%인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송파구 쪽이 좀 더 빠졌다는 건 아시죠? 이번에 용산을 보니까 용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용산이 거의 안 빠졌다면서요. 안 매매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무실 효과, 대통령 집무실 효과하고 이제 국제 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 이게 이제 겹쳐서 그런 건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용산이 가장 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없죠, 우리는. 지금 싼 데만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거든요. 용산의 월 거래량이 보니까 적을 때는 10건, 많을 때는 한 30건 정도. 근데 지금 뭐 타 지역 많은 데는 200건씩 넘잖아요. 거래가 안 된 이유는 가격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용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싸게 사야 내가 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특성이라고 지금 약간 세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요번에 거래가 좀 되는 것들은 거의 싼 쪽만 거래가 되잖아요. 이제 노원, 강동, 송파 요쪽만 집중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백화점 세일 기간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는 세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리 거기가 백화점이 물건이 좋다 하더라도 아니 뭐 세일 안 하는데 뭐 사람이 왜 사? 이런 마인드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굉장히 똑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 폭락이 혹시라도 뭐 건설회사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집값 추가 폭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까요? 이는 극단적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건설회사 부도 나가지고 집값이 빠진다? 그럼 외환위기 때 건설회사 부도 났잖아요. 그때 집값 빠졌지만 그 건설회사 부도 나가지고 집값이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가가 부도 난 건데? 그건 다른 얘기고요. 최악의 경우 뭐 극단값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건설업체들도 올해가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골목이 터질 수 있거든요. 내년 이후에 금리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KB 연구소에서 보기에는 지금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내년에 한 2.5%로 보고 있어요. 내후년도 2.5% 정도. 그렇게 되면은 다소 좀 시장이 좀 안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집값이 빠져서 건설회사가 부도나고 그다음에 집값이 추가적으로 이런 뭐 연쇄 도미노 같은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오늘 제가 우리 고객님하고 만났는데 우리나라의 건설업체가 넘어지면은 그럼 강남에 빌딩이 빠지냐는 거예요. 그건 파생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럼 건설회사들이 빌딩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걸 내놓으면 빠질지는 모르지만 그 시장은 이 시장은 다른 시장이잖아요. 약간은. 물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시장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파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내생 변수, 수급 불균형, 이런 뭐 어떤 업체가 좀 안 좋아졌다. 이래가지고까지 폭락 온다기보다는 주로 외생 변수에서 폭락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연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집값을 함부로 전망하지 말라는 게 주로 우연에 의해서 폭락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거 꼭 말씀드려볼게요. 22년에 집값이 급락 왔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연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그 연준 위원들이요. 점도표를 보면은 2021년 12월에 얼마 정도 미국 기준금리를 예상하냐면 0.9% 정도 예상을 해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2022년 말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게 4.5%까지 갔잖아요. 아니 미국 연준 위원도 틀린 이 전망을 어떻게 한국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걸 전망합니까? 미국 금리를. 대충 오를 줄 알았지만 이까지 오를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작년에 기준금리를 그렇게 다락같이 올리지 않았다면 집값이 빠졌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기준으로 작년 상반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만약에 금리를 이렇게까지 안 올렸으면은 약보합이나 보합세나 아니면 일부 지역 강보합세가 나타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외생 변수에 의해서 이게 폭락이 온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다른 신문사하고 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고점이 2021년 10월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파트 실거래가로. 제가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보니까 이 집값이 언제 빠질지 모른다. 지금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버블이다. 언제 빠질지는 모르지만 빠지면은 생각보다 하락폭이 깊을 것이라고 제목이 딱 나와요. 저도 보험은 들어놨죠. 그런데 대부분이 집값이 비싸다. 이게 다들 집 사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라고 했지. 작년이 서울 아파트가 22% 폭락하고 전국 아파트가 17% 폭락하고 이걸 누가 알아 이거를. 이거는 우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약간 부풀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부풀려져 있는데 이거를 푹 이렇게 풍선을 바늘로 찌른 거는 누구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내생 변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외생 변수에서 한 거예요. 만약에 미국 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않았다면은 갑자기 이렇게 확 빠지지 않아요. 집값이. 그리 생각보다. 푹 꺼지는 거는 대부분이 외부 쇼크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순 도식에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 팩트 가지고 자꾸 연상을 해가면서 이게 이제 뭐라 하면 이게 곱씹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팩트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곱씹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측면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집값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고 쳐가지고 이까지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오픈 마인드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망 한번 좀 그래도 여쭤보면 시장에서 좀 집값 어디까지 언제까지 좀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전국 주택 가격 이때는 아파트 다세대 뭐 단독주택 다 포함하는 겁니다. 4.1% 하락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4월까지 3.65%가 하락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0.5% 포인트 정도만 하락하면 다 하락한 건데, 근데 지금 월간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 하락폭이 깊어요. 그래서 4월에 이게 0.78% 하락했거든요. 그럼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망에서 약간 유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다. 다만 KB 선도 50 지수가 4월에 약보합으로 돌아섰어요. 마이너스 0.04. 그럼 다음 달엔 플러스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거래가는 반등이 맞죠. 그러면 이거 따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랜드마크 아파트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거래가나 아니면 뭐 KB 선도지수로 보면은 우리가 표본 통계는 이제 흐름을 알 수 있는 건데, 내년 전망 이걸 해놓은 데가 있어요. 한경연이라고, 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인데 내년에 전국 집값을 2.5%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3%, 지방은 1.6% 정도 오를 거로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통계가 표본 통계입니다. 이게 좀 늦을 수 있어요. 뭐 박사님이 거기에 좀 공감을 하시나요? 예, 내년에 뭐 플러스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뭐 앞으로 상승 이어진다기보다는 더블 딥에 의한 상승이 약간 더블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블딥이 약간 울퉁불퉁한 거로 보시죠. 예, 우리가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제 선형적 사고 방식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건데 울퉁불퉁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자, 반토막 난 뭐 아파트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지역이 있고 더 빠질 가능성도 있는지, 그리고 또 이미 뭐 40에서 50% 빠진 데도 하락한 많죠. 아파트들. 이런 데들이 이제 반등을 일부 했죠. 뭐 많이 빠진 곳이 어디예요? 주로 세종시, 그다음에 화성, 뭐 동탄 이런 데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인덕원, 의왕, 그다음에 수원, 영통구 이런 데들 많이 빠졌죠. 그다음에 인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송도하고 뭐 청라 이런 데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약간 산발적으로 나타난 이직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거래가 약간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싼 게 좀 팔린 거는 있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아니냐. 실제로 중소형들, 중저가들 팔리는 거 보면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은 맞아요. 3월 31일 날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왔는데 두 달 동안 해보니까 약 25조 6천억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전체가 한 39조 6천억인데 40조 좀 안 되죠. 한 64.6%가 팔려 나간 거예요. 뭐 기존 대출 상환이 많았어요. 그게 한 49.1%. 그다음에 신규 주택 구입은 43% 정도가 돼요. 이제 9억 이하니까, 그리고 한시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니까 일부 요걸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집을 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과는 큰 것은 사실이다. 기존 대출로 또 많이 또 떨어졌잖아요, 금리가. 뭐 그거 다 영향을 미쳤고, 또 일부는 또 빠질 만큼 빠진 게 아니냐 하는 뭐 그런 생각에서 또 모험적으로 시장에 좀 뛰어든 분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그 거래량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폭발할 수는 없죠. 왜냐면은 이 세입자들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3개월 연속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걸 모르실걸, 대부분이. 왜냐면 그 보도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제가 내 집 마련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표본 통계, 그러니까 이건 늦으니까 항상 실거래가 중심으로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서울을 제외한 지역도 좀 한 번만 가볍게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천이랑 실거래가를 보셔야 돼. 실거래가 2월은 대부분이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천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깡통 전세나 깡통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참 세입자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아파트는 반등을 했다고 보면 되고, 지금 2월 달에 오르지 않은 데가 있어요. 광주하고 대구가 떨어졌어요. 광주는 원래는 1월 달에 올랐었어요. 그런데 다시 빠지네, 이번에. 전월 대비 1.38% 빠지면 많이 빠진 거거든요. 3월 잠정치가 나왔어요. 한국 부동산은 자를 보니까. 근데 대구가 0.78% 올랐고요. 그다음에 광주는 0.83%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월 달 통계로는 현재는 잠정치지만 이 잠정치입니다. 거의 다 플러스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만 표본 통계는 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표본 통계로도 일부 지금 주간 단위로 지금 용인 처인구, 그다음에 수원 영통구, 그다음에 세종시, 강남 4개구 이런 데들이 이제 올랐다. 강남은 주로 대출 규제 완화 영향 미쳤고, 나머지 지역은 또 일부 용인 같은 데는 반도체 재료 있잖아요. 그거하고 나머지 지역은 가령 영통구나 세종 이런 데는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